자, 그러면 또 연결해 봅시다. 좀 아까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5편 부분에서 건축법에 대한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랬었었죠. 그래서 7문제가 나온다고 했고요. 이렇게 대지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건축물이라는 걸 지어요. 그럼 우리가 건축물이라는 것을 뭐 한다고요? 건축을 한다면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 건축은 적법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건축물이라는 건 뭐다? 이 법을 적용하는 적용 대상물이라는 거고, 그 적용 대상물인 건축물은 뭐 고층 건축물이니 그중에 초고층 건축물이니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이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그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을 적용하기 위한 적용 대상 행위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건축이라는 걸 받고 그 다음에 대수선이라는 거 보내기지 마. 기억나죠? 대수선이라고 이거죠. 그 다음에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랬고요. 신증, 개재이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은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이라든가 뭐하죠? 증축을 얘기한다고 했고요. 개축까지. 여기 신축은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 대상 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용도 변경이라는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용도 변경. 그럼 용도 변경도 가장 대표적인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잘 나와요. 거의 뭐 퐁당퐁당 퐁퐁퐁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아셔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용도 변경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그러면 뭘 먼저 우리가 알아줘야 하냐면 건축물이라는 것에 그럼 용도 변경을 알려면 건축물의 용도가 어떤 게 있냐부터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축물의 용도가 몇 개쯤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 용도를 분류한 게 건축법은 29가지 건물의 용도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단독주택으로 쓰였던 건물이 있다는 거죠. 그럼 단독으로 쓰였던 건물이 공장이라는 건물로 만약에 용도를 변경한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용도를 변경한다면 그냥 봐도 어때요? 위험하잖아요. 단독주택이라는 걸 공장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위험하니까 올라갈 땐 허가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뭐가 되어진다? 우리가 공장이라는 거를 단독주택이라는 걸로 바꿔준다면 위험하지 않은 걸로 바꾸는 거니까 신고만 해도 되겠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도 변경과 관련된 부분도 이 법의 허가나 경미할 때 신고한다는 이런 부분을 준용해서 이 법을 적용해 규제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용도 변경 공부를 하려면 일단 건축물의 용도에 어떤 게 있느냐. 뭐라고요? 건축물의 용도에 어떤 게 있느냐? 용도 분류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좀 봐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그림책의 69페이지에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용도 분류와 관련된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봅니다. 그러면 용도 분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건축물의 용도는 총 29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중요하게 다뤄줘야 할 게 뭐냐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요번에 용도 분류에 대한 부분은 29개로 분리가 되어지고요. 32회 때 꼭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봐봐요. 가장 대표적으로 용도에 대한 분류를 본다 한다면 우리가 정신없죠. 다시 새로 합시다. 그러면 용도 종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단독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 그 다음에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크게 본다면 이 4가지거든 사실은요. 그리고 나머지 밑에 이제 29가지 쫙 써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줘야 할 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건축물의 용도라는 게 또 왜 중요하냐면 건축물의 용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나중에 국토계획법 배울 때 그 토지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냐
라는 것도 건축물의 용도를 알아야지만이 규제를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의 용도라고 하는 29가지의 건물의 용도를 먼저 봐보자. 그 중에 단독주택은 4가지가 되어지겠죠.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이라고 해서 단다가공, 단독주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단다가공, 단독주택 이해했습니까?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단다가공, 단독주택이라는 4가지의 단독주택 종류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들 건축물 용도를 얘기할 때 단독주택 그러면요. 정말 단독주택만 있는 줄 알아요, 다들. 근데 실제 단독은 4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단, 다가공.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중주택은 뭐 하숙방, 자취방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에 대한 부분을 조금 기억 좀 해봐야 되겠죠. 밑에 나와 있듯이 뭐가 됩니까? 3계층 이하고 660 이하고 19세대 이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 불러? 다가구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은 다가구 주택은 이와 같이 3계층 이하로 지어져요. 그리고 660 이하고 19세대 이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은 1층 부분에 기둥만 세워놓고 필로티 구조로 해놓은 다음에 주차장이나 뭐 중개업소나 인테리어 가게 일부 근생을 쓰면서 이렇게 지어지는 게 보통은 다가구 주택이에요. 근데 다가구 주택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건 뭐냐면 이게 이제 101호가 있고 201호가 있고 301호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1, 2, 3층이 있는데 이건 호별로 등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전체가 한 덩어리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에요. 대부분들 여러분들은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많이 오해를 하거든요.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단독이에요. 호별 등기된 게 아니라 전체로 한 덩어리 등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다가구는 그래서 단독주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관이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나 국무총리 관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보통 우리가 공관이라 불러가지고 단독주택이라고 하죠. 단다가공 단독주택. 시작. 단다가공 단독주택입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이라고 해서 단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연세대 기숙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고요. 연세대 기숙사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예요. 한번 에버바리 해봅시다.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시작.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외우지 않으면요, 개론 문제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잖아요. 다음 중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이러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리고 다가구라고 나와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대부분 근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다가구 적어놓으면 대부분 다 기숙사를 답합니다. 기숙사도 여러분 공동주택이에요. 아주 우스운 것 같지만 은근히 잘 나온다니까요.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파트의 정의가 참 잘 나오죠. 아파트.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정의를 본다라고 한다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의 개수가 5개층 이상이 된다. 이러면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요. 면적은 얼마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1, 2, 3, 4, 5개층 이상 된다면 아파트로 보는 거고요. 당연히 공동주택이니까 호별로 다 뭐가 돼 있죠? 별도로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호별로. 집합 건물인 거죠. 이걸 우리는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라고 해요. 연세대 기숙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해당 내용에서 아파트하고 다르게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부분은 어쨌건 둘 다 뭐예요? 4층 이하예요. 다세대 연립주택은 뭐다? 어쨌건 다 4층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왜 건물이 지어질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있는데 4층 이하고 다 별도로 등기되어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친 거. 이거 660 기준으로 해서 초과하는 경우가 있고
이하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면 뭐가 될까요? 아하, 연립이 되어지고 660 이하면 뭐가 되어진다? 다세대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다세대 연립의 구분은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넘었냐 넘지 않았냐의 차이인 거야, 사실은요. 일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세대 연립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연립이 좀 더 큰 거구나. 뭐라고요? 연립이 좀 더 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공동주택의 연세대 기숙사입니다. 기억하십니다. 봐요. 단다가공 단독주택.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시작. 단다가공 단독주택.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거 잘 구분하시면서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법 볼 때 또 많이 또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건물의 용도 중에서 근린생활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이게 은근 잘 나오는데 우리가 건물의 용도와 관련된 거 부분에 대해서 근린생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근린생활설. 여기서 근린이 뭐냐면 가깝고 인접한 곳. 가깝고 인접한 곳의 생활시설. 이걸 뭐라 부른다? 근린생활설이라 불러요. 가깝고 인접한 곳에 뭐다? 생활시설, 근린생활설이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주거지 일대 생활을 하면서 가깝고 인접한 곳에 생활시설이 있어요. 이걸 근린생활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1종이 있고 2종이 있거든요. 근데 1종, 2종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생활 위해를 준다라고 생각되면 이건 2종 근린생활설이고요. 우리 주변에 자주 보이는데 생활 위해를 주는 게 거의 없어. 그러면 1종 근린생활설이구나 라고 이해해도 별 무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일단 일용품점 같은 거 있죠? 일용품점. 그래서 뭐 식품, 잡화, 의류, 서적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파는 일용품점. 그리고 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보건소, 우체국, 소방서 같은 게 있어가지고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된다면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르죠?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다라고 불러요. 라고요?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 있는 것 중에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보건소, 우체국, 소방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자꾸 공공시설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1,000 이상이면 공공 업무시설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1,000 미만이면 주변에 있는 그냥 일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의원이니 안마원이니 휴게음식점이 뭐 300 미만이니 특히 중요한 거 부동산 중개사무소. 너무 중요하죠. 중개사무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 30 미만이면 이것도 이제 일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국토계획법 배울 때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볼 때 배울 건데요.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조례를 포함한다면 모든 용도지역에 다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가 되어준다? 우리가 해당 내용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30제곱미터 미만일 때 도입됐으니까 이거 한 번은 나와야 돼요. 벌써 몇 년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올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적중률이 100%예요. 왜? 나올 때까지 얘기하니까. 알고 있죠? 명심하시고. 그래서 보시는 바 보시면 되고요. 또 탁구장도 500 미만이라거나 공중화장실, 마을회관, 양수장 이런 건 다 일종 근린생활시설. 문제 나올 땐 다음 중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은, 인 것은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 내용 봤을 때 근린생활시설 나오면 면적을 같이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나중엔 정말 더 정확하게 외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종 근린생활시설은 뭐가 될까? 2종은 어느 정도의 생활 위에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어지죠? 공연장, 종교집회장, 특히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이 500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보게 됩니다. 사실은 공연장 같은 건 원래 문화및 집회시설이거든요. 근데 500 미만이면 우리 생활 주변에 2종으로 본다는 얘기고, 그리고 종교집회장도 원래는 종교시설이에요. 하지만 500 미만의 조그만 거라면 우리 주변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봐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나 주의할 게
중개사무소 관련된 게 우리가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이었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뭐가 됩니까? 500 미만이면 2종이 되어지거든. 그러니까 30 미만이면 1종이고 30 이상 500 미만이면 2종이 되어지는 거라 중개사무소가 나오면 면적을 잘 보셔야 돼요. 얼마인지를. 그렇죠? 그리고 일반 음식점도 술 먹으니까 우리는 2종 근린생활설로 봐주고요. 그 다음에 장의사 같은 거 기분 좋은 거 아니니까 2종이에요. 그리고 동물병원, 동물미용실도 2종. 그리고 단란주점과 안마실소도 2종인데 여기서 단란주점은 좀 면적이 있거든요. 이걸 빼먹었네. 단란주점 아래 써보세요. 얼마? 150제곱미터 미만. 15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단란주점은. 그렇죠? 150제곱미터 미만. 보통은 이제 이거 이상이 되어지면 뭐 유흥주점 같은 게 돼가지고 보통은 위락설이 됩니다. 뒤에 가서. 어쨌건 150 미만이라고 살짝 좀 부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좀 태폐스러우니까 2종.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뭐다? 300 미만이면 휴게 음식점은 1종이었죠. 근데 뭐다? 휴게 음식점이 300 이상이 되어지면 2종이 되어지는 부분이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중생활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중생활시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다중생활설이 옛날로 본다면 고시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옛날에는 고시원이 고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의 고시원은 어떤 곳이죠? 갑자기 뭐 사업이 실패했다든가 이래서 잠깐 생활의 공간으로 기거하는 곳으로 좀 바뀌었어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좀 화재시 대피도 어려워지고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고시원이란 말 대신에 다중생활설이라는 걸로 좀 개명을 했습니다. 규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다중생활설이에요. 2종 근린생활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가 되어지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지면 이건 숙박설이에요. 아이러니하게. 그렇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설이거든요. 그거 나중에 또 다음 주에 주택법과는 또 연결되어지니까 다중생활설이 뭔지는 기억 좀 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독서실 기원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우리 내용의 2종 근린생활설입니다. 사실은 뭐 건축물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요 네 가지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해당 내용 부분에 나머지 이제 뭐가 나와요? 무슨 뭐 밑에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니 무슨 뭐 운수니 의료니 노유자 뭐 공장 자동차 관련 자원순환 관련 발전 관광계 장례시설 야영장시설 등등 많아요. 근데 이게 나온 적은 그닥 많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2월 4월 6월 차차 얘기하면서 뭐가 된다? 아, 하나하나씩 더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런 것들이 있나 보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래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부분은 29가지가 있고 4개 위주로 얘기했습니다. 그럼 봐요. 이와 같이 용도 분류된 29가지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한다. 그러면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용도 변경을 허가 신고로 규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동로구청장 공무원 대부분은 다 용도 변경만 담당해야 되거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용도 변경의 편의성을 위해서 29가지의 건물의 용도를 뭐가 되죠? 9가지의 건물의 용도 변경군으로 다시 재분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 분류된 29가지를 용도 변경 편의성을 위해서 다시 9가지로 재분류를 해가지고 해당 내용 부분에 용도 변경군을 따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9가지를 다시 9가지로 재분류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볼까요? 70페이지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용도 변경 관련된 부분이 이제 70페이지 왼쪽에 나오게 되고요. 요즘에 용도 변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퐁당퐁당 문제가 나오고 뭐 근자로 봐도 29에 나오고 30일에 나오고 매년 나오거나 퐁퐁탕 이러고 나와요. 그래서 봐줘야 되는데 그러면 29가지를 용도 변경 편의성을 위해서 다시 9가지로 재분류했다. 그러면 어떻게 재분류했나 볼까요? 미안한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봐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 교육복지, 근린생활, 주거업무 그 밖의 썰군으로서 총 9가지로 29가지를 재배치한 거예요. 용도 변경 편의성을 위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배치가 되어진 거냐 하면 위험한 거부터 위험하지 않은 걸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위험한 걸로 바꾸는 거니까 허가받으란 얘기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뭐다 온다면 위험하지 않은 걸로 바꾸는 거니까 신고한다라고 외우게 되거든, 우리가요. 그럴 때 일단 종류를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용도 변경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안 부르면 안 해오줘요.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용도 변경 됐습니까? 그러면 자동차 관련 썰군, 산업 등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 교육복지, 근린생활, 주거업무 그 밖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외워야 돼. 정해진 거라.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한 보시면 그러면 29가지를 9가지로 재분류했으니까 당연히 같은 시설군이 생겨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당연히 산업 등 시설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신다고 한다면 산업 등 시설군은 공장을 일단 떠올려야 돼요. 산업 등 시설군에 계속되어 있는 건 공장이에요. 봐요. 공장을 떠올리면 공장은 산업 등 시설군이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공장에서는 위험물이 많잖아요.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그리고 물건 만들면 공장에서 쓰레기 나오는데 리사이클 할 게 있겠죠. 자원 순환 관련 시설. 그리고 만든 물건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 들어오면 배달 가요. 운수 시설. 그렇죠? 그리고 묘지 관련 시설과 장례 시설 등도 산업 등 시설군에 포함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공장 같은데, 산업단지 같은 데는 사망사고 등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묘지 관련 시설과 장례 시설까지 산업 등 시설군에 들어가 있구나. 그냥 이렇게 세팅합시다. 그렇죠? 설명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산업 등 시설군. 공장만 기억하면 줄줄이 비엔나죠. 그 얘기. 그리고 문화집회 시설군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시설이죠. 정부에서. 뭐죠? 문화집회, 공연장 같은 거, 종교, 교회 같은 거, 위락시설, 무슨 우리 뭐 클럽 같은데, 관광유계 이런 게 다 문화집회 시설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업시설군에 대한 부분은 좀 외워줄 수밖에 없어요. 좀 이거는 영업하면 단동수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작. 영업하면 단동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운동은 동에다가 체크합니다. 왜? 운수랑 헷갈려요. 그래서 운동은 동으로 판동숙이다. 다중생활시설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옛날 말씀 고시원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 밑에 있는데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하고 위쪽에 놔요. 왜? 그래야지 위로 올라가서 고시원 같은 다중생활시설로 바꾸는 거를 어렵게 해서 허가를 주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근린생활시설군에 있던 2종 근린생활시설에 그중에 다중생활시설만 위로 올려놓은 곳이니까 다중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걸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영업하면 단동수기다. 시작. 영업하면 단동수기다 라고 해서 우리가 영업시설군을 외울 수 있게 되고요. 그 밑에 뭐 교육복지나 근린생활, 주거업무의 단독업무 뭐 등등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만약에 단독주택 있는데 문화집회를 단독주택 바꾼답니다. 매료오죠. 그러면 위험하지 않은 걸로 바꾸는 거니까 신고. 위락이라는 걸 뭘로? 장례시설로 바꾼다. 위로 올라가면 허가지만 매료오면 신고겠죠. 그리고 노유자를 예를 들어서 관광휴게시설로 올라가죠. 노유자 시설을. 그러면 허가.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가 됐건 올라가시면 허가, 내려오시면 신고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왼쪽 맨 밑에 뭘 넣었냐면요. 보시면 상위설군으로의 변경은 그래서 허가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하위설군 변경은 뭐다? 내려가는 거니까 신고하면 된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 변경 나오는 부분을 얘기하듯이 어쨌건 이 부분은 언제 물어봐도 이상하지 않는 부분이라 기본적으로 외워줘야 되고요. 이게 이제 외워지게 되면 이제 올라가면 허가, 내려오면 신고고, 그리고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요러요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앞으로 2월, 4월 반복하면서 조금씩 더 추가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용도 변경 회의까지 봐보실까요? 어디만큼 왔을까? 건축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건축하고 대선하고 리모델링하고 용도 변경하는 대상 행위를 규제하겠다. 그래서 허가받으면 적법해진다. 경미하다면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와 같이 건축법이 적용되어야 할 건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어요. 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빈출 부분으로서요. 우리가 70페이지 오른쪽 위에 제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건축법의 적용 대상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렇게 봐보세요. 이 부분은 별 20개짜리고요. 언제 물어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평가사도 강의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률을 많이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법률을 보면 적용을 제외시키는 규정이 참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게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거죠. 그러고요.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겁니다. 봐봐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해요. 별 20개입니다. 문화재죠.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은 그게 지정문화재건 임시지정문화재건 간에 문화재면 이 법에 대한 적용을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는 이렇게 뭐 경회루라든가 등등 각종 남대문, 숭례문, 동대문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보수를 한다.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할 일이지 우리 건축법에서 규제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물어보죠. 문화재를 건축한다? 건폐 용적률을 적용한다? 말도 안 되지.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요. 철도 관련된 시설물 30회 문제였어요. 철도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시설 이런 것들은 건축법 자체를 뭐다? 적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시작.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이라는 게 있다면 건축법이라는 거는 아예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같은 건물 보이죠? 이런 건 따로 고속국도법 등에 의하겠죠. 그 다음에 4번이 제일 중요한데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라고 나와요. 이거 참 잘 나오죠. 근데 이게 건축법을 적용 배제하려면 공장의 용도로 쓰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의 용도로 쓰이면서 이동이 쉬운 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거를 건축법을 배제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이거 참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아셔야 돼요. 건축법은 공장만 나오면 자꾸 봐줍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은 공장을 많이 활성화시켜가지고 제조업을 활성화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왜?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은 공장만 나오면 자꾸 인자해주고 봐줍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도 만들었어요. 빠라빠빠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 빠라빠빠 공장 빠라빠빠 공장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 빠밤 이렇게 이상하죠. 처음엔 좀 그래요. 하다 보면 괜찮아져. 뭐라고요? 빠라빠빠 뭐라고요?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 뭐 이뻐한다고? 공장. 그래서 앞으로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도 공장이 나오면 자꾸 규제를 덜 해요. 좀 더 봐주고. 그래서 일단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로서 공장의 용도로 쓰이는 걸로 이동이 쉬운 것은 건축법에 대한 부분에 적용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천법에 의한 수문 조작실, 이런 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왜 수문 조작하는 건물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건축법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 내용 보시게 된다면 5가지 적용 제외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잘 좀 해당 내용 보시면 되겠어요. 이래서 우리가 용도 변경까지
적용 대상 지역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인 용어정의 건축물하고 적용 대상 행위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이래가지고 내용 등을 정리해 봤고요. 이제 그럼 뭐 해야 될까? 이런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어진다면 적법해지겠냐는 거죠. 그게 이제 건축의 허가와 관련된 부분이 되어지겠죠.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건축의 허가와 관련된 것들 내용이 페이지 72페이지에서 언급이 되어지겠죠. 두 팔 좀 들어봅시다. 목 좀 돌리시고. 30분만 되면 힘들죠. 그렇죠? 금방 30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근데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힘드시긴 한데요. 이제 어저께 우리 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올해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12월 25일 날 못 온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언제 와? 물어봤더니 1월 9일 날 온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외국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2주간 격리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1월 9일 날 온답니다. 안 웃겨요? 나 혼자 겁나 웃었는데. 이게 웃긴 얘기는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벌어지는 이제 웃지 못할 얘기죠. 어쨌든 그런 얘기 드립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혼자 웃고 혼자 하고. 봐요? 그러면 건축물 건축에 대한 절차 간단히 봅시다. 그럼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한다라고 한다면 이 법에 대한 절차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사전 결정이라는 것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하려고 한다면 이 건축물 건축이 건축했을 때 교통이나 환경 같은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지어놓고 나서 문제가 있구나 이래버리면 이건 거스를 수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특히나 교통이나 환경 같은 부분에 대해선 미리미리 좀 검토를 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는 것을 건축하려는 자가 있다면 사전 결정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전 결정 신청을 받는 거예요. 종로구에서 허가권자가. 그래가지고 관련 내용이 교통상 문제가 없는지 또는 환경상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 절차를 미리미리 밟게 해가지고 나중에 허가받아서 지어진 건물이 문제가 생기는 걸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허가받아서 건물을 짓는 것 중에 내용 중에서 중요한 교통이나 환경 같은 거는 미리미리 검토를 하기 위해서 사전결정 신청제를 도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결정 신청을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사전결정. 내 토지에 이런 건물 짓는 게 가능할까요? 라고 먼저 A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이나 환경 같은 거 미리미리 검토해서 그런 건물을 질 수 있나 없나를 미리미리 검토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의문은 의도는 알겠는데 그러면 요 건축물 건축하는 건축주인 A가 여기에 수긍해서 사전결정 신청을 해줘야 할 텐데 아무 얻는 게 없는데 사전결정 신청을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얘들 꼬셔야 돼요. 어떻게 꼬시냐? 밑에 간주라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야, 너 사전결정 얻으면 국토계획법에서 그 지어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걸로 봐줄게. 응? 네 토지가 만약에 산지였다면 산지를 대지로 바꾸는 전용허가 받은 걸로 봐줄게. 응? 농지였다면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는 것에 대한 허가 받은 걸로 봐줄게.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등을 사전결정 얻으면 받은 걸로 간주를 해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죠? 건축주는 거기에 이제 관심이 가니까 알았어. 먼저 신청을 나쁠 게 뭐 있겠니라고 사전결정을 신청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건축물 건축하는 건축주는 사전결정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어. 하지만 신청하게 꼬시는 거지. 이런 거 간주 의제해 주면서 법률 절차를. 그러면서 이렇게 사전결정을 얻었다면 왼쪽 맨 밑에 1번 사전결정을 뭐하죠? 얻었다고 한다면 2년 이내에 뭐하죠? 허가 신청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년 주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우리 건축법도 허가 절차만큼은 절차 건너뛰면 안 되니까 해당 내용 기억하셔야 됩니다. 2년. 그럼 봐봐요. 써있죠. 사전 결정을 얻었다. 2년 지나도록 해당 내용의 허가 신청을 안 해주면 사전 결정 효력은 잃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사전 결정을 얻었는데 2년 내에 착공하지 않았다. 아니, 2년 내에 허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 사전 결정 효력은 잃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전 결정 신청도 받다면 어느 정도 건물을 질 때 누구에게 허가를 받는 거냐, 허가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허가권자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와 같이 건물을 A가 짓고자 한다. 그럼 A는 누구에게 허가를 받으러 가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일단 처음이니까 오늘은 허가권자와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건축 허가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원칙적으로 건축의 허가권자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나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누가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도 밑에 있는 경기도 같은 경우라면 31개의 시군이 있잖아요. 그럼 도 밑에 시군은 시군이 보통 건축 허가권자가 되어져요. 그럼 일단 허가권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시군구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장군수구청장. 요 구는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자치구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요. 하지만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모두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시특도 이런 자들은 모든 권한은 이들한테 있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1교시에 저번에 첫 주에. 그래서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어쨌든 그 시장과 도지사가 허가권자가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다 시군구장이 허가권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서울특별시 밑에 있으면 구청장이 이런 A에게 허가를 할 텐데, 그렇죠? 문제는 21층 이상 되는 건물이 있어.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이 있어. 이런 큰 건물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야. 그럼 영등포 구청장이 63빌딩을 허가해? 이건 부담스럽네.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제1롯데월드 123층 건물이 있잖아. 이거를 송파구청장이 허가해? 이건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런 큰 건물은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층 이상이라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라고 한다면 구청장이 아니라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또 하나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특광의 허가에서 제외가 되어져요. 또 공장 나왔지. 공장만 나오면 그저 못 봐줘 안달이지. 그러면 이렇게 공장이나 창고나 심의 거친 건축물들은 특광의 허가사항이어도 안 받고 뭐다? 일반적으로 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어떨까 여러분? 공장인데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10만 이상으로 공장을 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는 금천구청장이 그냥 허가할 수 있는 거죠. 왜? 공장 관련된 건 특광의 허가에서 반대말 있죠? 제외시키는 거거든. 항상 건축법은 빠라빠빠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 라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건축법은 공장만 나오면 이뻐합니다. 그래서 공장은 원칙적인 허가권자 구청장한테 가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허가를 받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바와 같이 건축허가를 얻으면 미리미리 협의했을 때 뭐가 된다?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것들은 받은 걸로 간주가 되어지겠죠.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었죠. 실제는 건축허가 받을 때 다 협의를 해요.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그래서 받으면 허가를 간주해 줍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그 부분이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건축 허가를 A가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허가 받으러 가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하지만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같은 특별시와 광역시장이면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이상이면 구청장이 아니라 특광이 허가한다. 하지만 그것도 공장 같은 것들이 있다면 원래대로 구청장한테 가라. 왜? 공장 등은 규제를 덜 하니까. 그렇게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 주의할 건 뭐가 될까 그러면요. 허가권자에는 절대로 뭐가 없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허가권자가 되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들 뭐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면 국장이 허가한다.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달라요. 초고층 건축물은 국장이 허가한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 내용 부분에 허가권자 정도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외워줍니다. 이래서 건축물 건축에 대한 부분에 사전 결정 관련된 부분 그리고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을 봤죠. 그럼 다음 페이지 마저 보면요. 이렇게 해서 건축의 허가를 받았다 이 얘기예요. 받았으면 이제 허가받고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줘야 됩니다. 2년 이내에 착공해줘라. 그렇죠? 그리고 그 2년 이내에 착공이라는 걸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허가는 뭐 해줘야 돼요? 취소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사전 결정 옆 페이지부터 건축 허가 그 다음에 착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바로 4번에 있는 건데요. 요것도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안 나오는 부분이죠.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20개짜리고 요것도 저는 32의 기출로 올해 한 번 더 질러보랍니다. 나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 시험 32에. 그러면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내 공사에 착수를 안 했어요. 그러면 건축의 허가는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공장은 몇 년? 3년. 또 봐주는 거지. 공장은 3년 봐줘요. 그렇죠? 허가받고 착공 시간은. 물론 1번 사유에 대한 부분은 뭐다? 1년 범위 내 연장이라는 걸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32의 기출로서 또 강력 주장하는 것 이거죠. 안전영향평가. 요거 평가사에 2년 연속 나왔었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나와줘야 돼요. 읽어볼까요?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얘기했죠. 지으라고 한다. 그게 아니어도 연면적 10만 이상으로서 16층 이상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이면 위험하니까 안전영향평가도 하고 나서 건축의 허가를 내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 타임이니까 기본 굵직한 내용만 얘기 드리면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허가 취소를 해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 등을 간단히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착공하고 공사 마무리했으면 뭐 하면 될까요? 사용검사 받고 승인받아서 건축물을 뭐 하면 돼? 이제 사용하면 되겠지. 건축물을 이제 사용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물을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30회 때 한번 나왔던 문제는 또 뭐였냐면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착공 신고한다면 공사 현장 방치 등 미관 개선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 정도 범위는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해서 1,000하고 1% 빵꾸 내가지고 30회 때 채워라 나온 적도 있었어요. 착공할 때. 그 전에. 그렇죠? 그런 경우 동네에 많잖아요. 왜? 그 건물 짓는다고 땅은 팔았는데 이게 10년 지나고 뭐 지나도 사업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온 천대기 뒤집어 놓고 방치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왜 방치가 될까요? 그 건축주가 망한 거지 뭐. 그러다 보니 그때 가서 안전조치해라 미관 개선하라고 시키면 말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착공신고라는 거를 애초에 뭐가 된다? 착공신고라는 것을 할 때 착공신고할 때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면 공사비의 1%를 미리 예치하게 하는 거야. 그래가 나중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예치금을 예치하는 거죠. 이것도 뭐 신설된 지 한 4, 5년 만에 30회에 처음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는 안전 영향평가 관련된 거하고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이 부분들을 좀 물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정리해 보시면 everybody 정리 봐요. 건축법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는 걸 규제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허가받으면 그게 적법해지는 거야. 그래서 건축물, 건축의 허가에 대한 부분들의 일반론을 얘기해 줬고요. 이제 허가를 내주기 위한 각종 필요 충분 조건 등에 대해서 대지도로 등에 대해서 쉬었다가 마저 말씀을 드리죠. 쉬었다 갑니다.